힘든 걸 참고 하는 건 절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은 절대 인내심 훈련이 아니에요. 아, 너무 좋은 네. 말이네요. 행복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성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을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김주환의 내면소통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몇 년간은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명상의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3년도에 내면소통이라는 큰 책을 냈고, 올해는 내면소통 명상 수업, 실제로 어떻게 하면 명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교수님 사실 뇌과학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명상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부터 방자라든지 네. 아니면 반야심경이라든지 이런 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당시 유행하던 여러 가지 명상 책들을 제가 보고 자꾸 그런 데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취미 활동처럼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가고 교수 생활하다가 한국 와서 연대 자리 잡고 이게 있는 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정말 뇌과학자들이 많이 명상의 효과를 뇌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우리도 명상 갖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2017년부터 명상에 대한 거를 네. 그런 뭐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라든지 뭐 등등을 보는 그런 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내 취미 활동이 명상을 아예 전면에 내세워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책을 쓰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그냥 하는 사람으로 하면 일과 취미 활동이 겹쳐지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의 뭐 이제 모시기 전에 이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예. 책도 읽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현대인의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집중력 저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명상법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명상의 핵심은 알아차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한 10여 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이라든지 뉴욕에 가서, 아니면 이제 목조선 같은 수행을, 조동선 같은 거는 일본 가서 배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 아니다. 그렇죠. 명상은 운동처럼 네. 정말 다양하게 있고 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여서 눈 감고 이러고 돛 닦는 명상, 그거는 좀 별로 관심이 없고요.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것들도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일종의 뭐 명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왜냐하면 멍 때리기는 신약의 효과를 보거나 명상의 진짜 효과를 보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그렇죠. 하려면 어느 그룹한테 명상 시켜놓고 어느 그룹은 안 시켜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죠? 그럼요. 신약 하려면 신약 먹이고 위약을 먹여야 돼요. 맞아요. 명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의 플라시보는 뭐냐면은 명상 비슷한데 명상이 아닌 거. 그래서 멍 때리기는 명상의 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짜 명상의 그렇네요. 효과를 위한 어떤 위약.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내면 소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네. 조금 과학적으로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한 두어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네. 하나만 먼저. 네네. 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잖아요. 네, 그럼요. 점점 정년을 다가오고 그러면은 교수로서 학자로서 내 인생을 좀, 학자로서 나 이거 한 사람이야, 이걸 남기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적당한 게 없었는데 딱 하나, 여기다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뭘 했다라고 할 만한 거를 이너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경제학 그럼 거시경제, 미시경제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이 있고 인터퍼스널 컴이 있습니다.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트라퍼스널은 인트라넷도 있는데 분명히 인트라퍼스널 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몇몇 학자들이 인트라퍼스널 컴이 어쩌고, 혼자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기 전에
리허설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싸우기 전에 내가 뭐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 거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셀프톡도 있어요. 네. 셀프톡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아요. 셀프톡 효과가 어디서 많이 하냐면 스포츠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팀이 있잖아요. 네. 저 유럽의 어느 나라는 올림픽 팀이 있으면 네네. 셀프톡 코치가 있어요. 수영 선수 앞에 가서는 너 지금 수영할 때 뭐가 문제다 해서 나 따라해. 나는 뭐 팔을 잘 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체조 선수한테는 이거 시키고 뭐한테 이거 시키고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톡도 있지. 옛날부터 있었던 기도, 만트라, 혼자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영역 중에서 인트라퍼스널 또는 이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역은 아직 학문 분야로 자리 잡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좀 욕심을 내서 내면 소통이라는 하위 분야를 내가 하나 만들겠다 해서 모든 걸 때려 넣어가지고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도에 나왔는데 그거를 내면 소통이라고 하고 또 이게 결이 잘 맞는 게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인 명상도 내면 소통의 일종이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됐고 또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명상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지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 대신에 내면 소통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명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뭔가를 차분하게 하고 나를 한 번씩 돌아보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꼭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스스로밖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면 소통은 혼자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황성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대화잖아요. 그렇죠. 내면 소통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이 대화가 일어나려면 내면 소통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떠들면 저 김주환 교수가 뭐라고 그러네를 해석하고 그렇죠. 그 내면 소통이 돌아갑니다. 그 내면 소통이 돌아가고 내면 소통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속으로 나 이 다음에 무슨 질문해야지 뭐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소통이 없는 소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소통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디폴트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책 읽는 거는 내면 소통입니다. 네. 내가 이 글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책 읽는 내면 소통이죠. 글 쓰는 것도 그래요. 글 쓰는 것도 내가 쓸 때 그렇죠. 내 내면 소통이 돼야 이제 글을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야 상대방이 독자들이 이렇게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글쓰기, 책 읽기, 뭐 하기 다 내면 소통. 혼자 앉아서 영화 보는 것도 내면 소통. 그러니까? 모든 소통에 내면 소통인데 그게 너무 연구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 자체에 내면 소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개념이 깔려 있다 보니까 뭔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 버리는 이 책에 보면은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명상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약간 근력의 도구? 운동을 하면은 약간 근력 같은 경우에 피지컬하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강화되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의 근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고 또 왜 이런 개념을 쓰셨는지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 마음의 근력이라는 것은 근육에다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어떤 점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좀 두려움이 많아. 원래라는 건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도요. 원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운동하면 사용한 만큼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깁스 같은 거하고 팔 가만히 석 달 동안 안 쓰죠? 근육 빠져요.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근육은 내가 석 달 동안 움직여 온 거의 결과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래 보이는 것이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몸의 근육처럼 멘탈 근육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력이라고 얘기한 거고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다. 훈련을 하거나 또는 훈련을 받으면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멘탈이 세진다. 멘탈이 세죠. 멘탈이 세진다라는 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마음 근력이 강해진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근력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조절력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체 근육,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대인 관계력, 코어 근육 정도 되려나? 그 다음에 자기 동기력이라는 그 하체 근육 정도 되겠죠. 그럼 뭐냐면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과제 지속력, 끈기, 집중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야구선수, 골프선수,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대표 네, 야구선수 양궁선수들. 석 달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해준 거는 집중력 강화 훈련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그 감정 조절 이런 게 다 마음 근력이고요. 대인관계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사람 인간관계 잘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자꾸 겪는 사람은 재수없게 이상한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대인관계력. 그 훈련하는 법이 여기에. 이 책에 다 들어있다. 교과서네요. 네, 거기 약간.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가 자기 동기력, 이거 성취 동기랑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게 단지 머리 좋고 인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창의성이라든지 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예측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즉,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전두피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은 그때 창의성도 나오고 문제 해결력도 나오고 좋아집니다. 그걸 다 마음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감정이라고 아까 해주셨던데 이 감정이 단순히 약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책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생리적 또는 신경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건 몸과 마음이 일단 구분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연결이 좀 뭐 브릿지 같은 게 있어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아. 몸과 마음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정신작용 뭐 이런 건 이 뇌 이 위에 있고 이 몸뚱아리는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뇌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누는 거 그거는 잘못 하나만 예를 들면요. 네.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래. 우울증. 그 마음만 아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울증 환자 중에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신체 증상이 없으면 우울증이 아니에요. 기분이 맞아요. 진짜 우울하고 다운돼 있어. 어디 몸 아픈 데는 없어. 아니 몸 아픈 데는 없고 컨디션은 좋고 잠도 잘 자. 그럼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울적한 거지. 그러니까 마음만 아프다? 이거 없어요.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정신과 의사인 카톨릭 대학의 네. 최종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과라고 부르면 안 된다. 어, 전신과라고 불러야 된다. 전신과. 그런 어프로치가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뭐 저도 주위에 몇몇의 우울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또는 조울증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프시더라고요, 몸이. 당연히 아프죠. 네. 몸과 마음이 한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이 감정이 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은 몸의 문제이고 감정은 몸의 문제이기만 합니다. 몸의 문제가 아닌 감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네. 신체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요. 아니야, 나는 가만히 앉아서 옛날 생각해도 갑자기 열받던데 감정은 생각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우리 뇌, 우리 의식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기억은 그냥 대뇌 피질에서 왔다 갔다 해서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 확 오거나 네. 분노가 확 오는 거는 항상 몸의 신호를 우리 의식이 해석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를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를 느낄 때 보면 근데 사기당했을 때 뭐를 생각을 해서 화가 나죠? 그 맞아요. 메커니즘은 사기당했을 때 기억을 하면 그 당시에 내 몸의 반응이 재현돼요. 그래서 공격 성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 턱 근육이 이를 악물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다음에 이쪽에 이 뇌신경계와 관련된 여러 근육들의 긴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고 배가 꿈틀대요. 다시 말해서 신체 반응이 다다다다닥 일어나요. 그러면 내 몸의 변화를 내 의식이 감지해요. 그때 화가 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몸의 변화예요. 화날 자극에 노출된 다음에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신체 반응이 올라오는 루트를 끊어버려요. 네. 예를 들어 마취를 시킨다든지 네네네. 근육을 완전 이완시킨다든지 하면 아무리 무슨 자극을 줘도 두려움이 안 나요. 분명히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고 두려움이라는 그거는 편도체, 아믹달라가 활성화되면 네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 몸의 변화가 온 다음에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상은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몸을 다스리는 게 명상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임시로 몸과 마음을 나눈다면 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생각, 기억 이런 거고요. 몸의 문제는 통증, 감정 이런 거예요. 통증과 감정이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 프리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같이 썼던 논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페인과 이모션은 동일한 메커니즘, 같은 차원의 거다. 이거를 논증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면 내면소통 명상 수업에 보면은 편도체 안정화 아니면은 전전두피질의 활성화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그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면 내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몸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죠? 몸을 다스리는 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책이 요겁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책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책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마음 근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대인 관계력 또는 뭐 자기 동기력이라는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뭐 각각의 능력이 있을 거잖아요. 뭐 뇌에 반응하는 부분. 이거 어떤 영역하고 뭐 또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 작용을 하는지도 조금 일단 몸의 문제다 하는 거를 좀 일단 그거부터 잠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화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생각 아니야 화난 게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덥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네. 이 방이 막 더워져요. 그러면 땀이 나요. 그럼 땀이 나면 체온이 올라가서 식히려고 막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땀이 나고 그럴 때 이 더워라는 생각은 떠오르죠. 그렇죠. 하지만 더운 건 지금 생각이 아니잖아요. 체온이 오른 몸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 더위를 없애려면 에어컨을 튼다든지 뭘 시원한 뭐 찬물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싹 없어질 거지. 그렇죠. 덥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생각을 바꾸자. 이거는 조금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불안에 빠져 있어. 내가 과연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 막 생각을 열심히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은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불안감 같은 감정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우리 몸에서도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오는 신호의 변화, 내장에서 올라오는 신호의 변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근 뭐 이런 근육, 안구 근육 여기서 오는 변화 그런 거를 종합해서 내가 화가 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심장에서 오는 신호가 불안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에 외래 환자들이 오는데 제일 많은 환자가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그러면 불안장애 환자들한테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제일 흔하게 처방하는 약은 심장약입니다. 베타 차단제 같은 인데놀. 고혈압 약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내과에서 많이 쓰는 고혈압 약을 정신과에서도 기본으로 처방을 해줘요. 그 어떤 효과가 있냐? 심장이 무조건 천천히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무조건 심장약을 먹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천천히 살살 뛰죠. 네. 그럼 놀랍게도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심박수를 내가 차분하게 하고 그러려면 유산소 운동, 존투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런 걸 해두고 내 심박수를 내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슨 시험이나 내일 일이나 이게 아니에요. 훅 올라오는 불안감, 잠도 못 잤고 막 이런 불안감은 그 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다스리고 또 다른 것도 좀 다스리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러닝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정신도 대부분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신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은 한 덩어리니까 같이 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 원흉은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마인드 바디 이원론. 그 데카르트 철학이 이제 칸트에 와서 더 아주 확실해지고 선엄론, 뭐 시공간은 선엄적으로 주어진다. 그 300년 된 기계론적 세계관, 그게 전 세계 의무교육의 기본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은 무지개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가지 색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색깔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쫙 변하는 그게 수십 가지의 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뉴턴이 7가지로 딱 정해놓으니까 그게 또 의무교육처럼 7가지 색이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의무교육의 마인드
바디 이원론이 깔려 있고 객관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원인과 결과 인과론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그 인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래프로 딱 그려준 게 직교 좌표계.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세계관을 데카르트 세계관을 그거로 배우죠. Y equal AX 플러스 B 1차 네, 그렇게 방정식. 배우죠. 그것부터 그게 세계관이에요. 네.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야 요새 주식 시세가 어때? 그러면 딱 S축에 날짜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죠. 세로축에 주식 가격을 그려요. 요새 날씨는 어떤데? 그러면 이거고 그렇죠. 여기는 온도나 강수량 그려놓고 딱 Y equal AX 플러스 B 이 직교 좌표계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계관을 딱 만들어주는데 그 직교 좌표계의 이름이 영어로는 Cartesian Coordinate. 코디네이시죠. 누가 만들었어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에요. 그럼 데카르트 이전에는 직교 좌표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푹 빠져가지고 코기토 에르고 숨은 인식하는 주체, 그게 정신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나머진 다 바디야. 그래서 내 몸, 이거 몸뚱아리 이건 뭐야? 이건 인식 대상이에요. 내 정신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인식 주체, 네. 소울은 영혼을 지닌 존재. 그다음에 영혼이 없는 존재.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대과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찰 대상과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온 거죠. 와.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인드 바디 이원론의 그 결과 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몸뚱아리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한번 세게 도전한 첫 도전자가 프레드리 니체. 니체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거기 앞에 4장 이런 데 보면 앞부분에 바로 나와요. 짜라투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몸의 경멸자들을 경멸한다. 데카르트 아류들 몸의 경멸자들을 경멸한다. 니들이 말하는 소울이란 영혼이란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전적으로 나의 몸이다. 20세기 넘어와서는 실존주의 철학 현상학 이런 걸 쫙 합쳐가지고 심리학적인 발전을 합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지금 평가받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모리스 멜로 뽕띠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몸에 있다래요. I am my body. 그게 그 사람 주장이에요. I am my body. Not my soul. I am my body. 이게 나야. 이렇게. 그래서 그 body는 주관과 객관이 뭐 합쳐진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길게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0세기 그 철학 했던 나는 내 몸이다. 이런 세계관으로 빨리 돌아가야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데카르트의 그 300년 된 그걸 좀 버리고 근데 듣고 보니까 충격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저조차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 책에서 보면은 내부 감각이라든지 고유 감각이라든지 이런 명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명상법들이 뇌와 관련된 생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조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멘탈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돼요. 그 현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에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반응이 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만성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됐다면 100%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비슷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건 언제냐면 위기 상황입니다. 이 뇌의 존재 이유는 생존. 그런데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편도체가 먼저 활성화되면서 1년에 호르몬 반응이 타다타다닥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위기를 바꿔버리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근육에다 에너지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간도 예전에는 위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뭐 멧돼지나 호랑이를 만나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옆 부족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 그래서 원시인이 맞닥뜨렸을 인간이 한 200만 년 동안에 진화를 했다는데 그 200만 년 동안 맞닥뜨렸을 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근육을 써야 하게 되는 위기였을 겁니다.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건 때려든지 싸우든지 뭐 해야 그렇죠. 그러면 근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편도체가 하는 일은 활성화 탁 시킨 다음에 우리 몸을 평소 많이 에너지 쓰는 기관,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걸 일단 스톱시키고 에너지를 빡빡 긁어가지고 일단 근육에다 보내주는 몰아주는 거고. 몰아주는
싸우거나 뭐 하라고. 첫 번째 뺏어오는 에너지 파트는 평소 우리 몸이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부위는 이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가는 에너지를 스톱시켜요. 소화기관을 잠시 정지. 거기 안에 에너지 갖고 오고. 두 번째 에너지 많이 쓴 데가 전두엽 쪽입니다. 이 대뇌피질. 네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 뭐 이런 거 잠깐 스톱. 그래서 최소한으로 멧돼지랑 싸우거나 도망갈 뇌기능만 놔두고 그냥 그 사유의 뇌기능은 스톱. 그다음에 면역 시스템. 네. 또 에너지 많이 쓰는데 뭐 NK나 T셀 같이 종양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박테리아 잡아먹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또 스톱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소화 안 되고 막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돼. 그런 상태로 뚝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실제로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줘서 얘가 ATP를 만들게 해줘야 돼요. 네네. 그 산소를 줄래니까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심장 펌핑을 해서 혈액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 붙이려니까 호흡이 그쵸. 가빠지고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게 다 에너지를 근육에다가 몰아주려는 메커니즘이 다다다닥 나오는 약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귀신의 집 들어갔을 때 그 공포 때 느끼는 느낌하고 되게 그렇죠. 비슷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귀신의 집에 들어도 공포잖아요. 네. 우리 신체는 근육에다 일단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근육에다 막 다 몰아주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내. 하루에 한두 번.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한번 혈액순환 싹 시켜주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시인들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5분, 10분 내 해결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고등학생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수능. 끊임없죠. 그건 고1 때부터 보여요. 거대한 멧돼지가 중학교 때부터 보이죠. 그런 조그마한 멧돼지가 펑펑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죠. 예를 들어 수능 시험에 가서 시험 불안증 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수능 보러 간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시험 망치면 내 내 인생이 막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신체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멧돼지 만났을 때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손발에 땀 나고 막 힘주고 눈 힘들고 심장 두근두근대고 그게 뭐냐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에너지 몰아주는 상황이고 놀랍게도 그럴 때 문제풀이에 필요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은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모의고사보다 못 보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시험 불안증 때문에 시험을 더 못 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재수 억울하잖아요. 나 실력이 이렇게 되는데 수능 때 실수하고 떨었어. 시험에 떨었어. 그리고 계속 공부하거든요. 네. 그 또 안 돼요. 이건 약간 몸을 다스려야겠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편도체를 의도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몸으로 그 에너지가 가는 걸 좀 막아서 전전두 피질을 써서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큰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뭐인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다 전전두 피질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편도체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근육으로만 보내고 전전두 피질은 내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편한 전환, 편도체를 의도적으로 더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전전두 피질을 더 올리는 훈련을 하자. 그거를 이제 체계화한 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간단하게 한번 뭐 따라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뇌신경계 유한 훈련 하나 예를 네네네.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 뇌에서 신경이 나와서 다 우리 말단으로 가는 거는 척추신경계입니다. 네네. 뒤에 우리 몸의 일부는 뇌 밑바닥하고 예를 들면 얼굴의 턱근육, 이를 악물 때 쓰는 턱근육, 네네. 그 뇌신경계 5번과 관련돼 있고 기분 나쁠 때 일그러지는 얼굴 표정근, 그건 7번 뇌신경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3번, 4번, 6번 뇌신경계랑 관련돼 있는 게 안구 근육이에요. 그래서 긴장하고 그러면 안구가 막 굳어지고 그래요. 혀 밑에 근육, 12번 근육 이런 근육들은 편도체 활성화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를 자꾸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 편도체 활성화되면 이를 악물게 돼요. 동시에 이를 악물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승모근도 그거냐? 승모근 올리고 이를 악물고 눈 부릅뜨고 이러고 있으면 편도체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위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듣고 편도체 활성화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 근육 힘 빼고 턱 근육 힘 빼고 흉쇄유돌근 승모근 릴렉스하고 어깨 떨어뜨리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천천히 그러면 우리 신체 반응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이 가빠져야 되는데 네. 호흡이 천천히 되면 심박수도 대체로 따라서 느려집니다. 그러면 심박수 느려져, 호흡 느려져, 근육 자꾸 이완돼. 그러면 이 뇌에 어떤 신호가 올라갈까요? 이거 위기가 아니구나. 이런 신호가 올라가요. 그럼 편도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전전두피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옛날부터 이런 기법들이 수없이 많은 명상법으로 개발되어 온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도체 안정화시키려면 예를 들면 인간관계 갈등에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성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 내가 피해자야.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막 예를 들어 잘 됐다.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다. 여기. 그러네요, 진짜로. 여기 신체 굉장히- 반응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예. 나 혼자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쟤도 힘들었겠지. 아.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요. 네. 이거는 뇌과학에 엄청 많아요. 정말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목사님 설교 같죠, 무슨. 네네.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스칼라에. 용서의 힐링 이펙트. 아, 진짜. 확실하게 몇만 편이에요. 왜냐하면 용서의 효과가 아마 제일 많을 거요. 메이오 클리닉 같은 그 큰 병원에서는 네. 용서하기 캠페인을 아예 벌렸어요. 왜냐하면 심혈관에 좋다, 뭐에 좋다, 뇌에 좋다, 뭐에 좋다. 용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forgiveness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이게 뭐 트라우마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막 심장 두근거리고 심장병 환자, 뭐 암 환자, 용서 훈련을 시켜주면 다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막 미워하죠? 또 누구 봐라 그러죠? 내가 먼저 죽어요. 진짜예요. 화병으로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전전두피질 활성화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용서해라. 이런 게 메이저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 종교 세 개 종교의 가르침에 다 공통이에요. 이 종교가 옳다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종교 중에서 딱 편한 전화를 얘기한 종교들은 대박이 난 거예요. 아,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런 걸 가르치는 종교는 대박이 났군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거기 가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시주하고 이랬더니 용서하라는 걸 배워왔어. 그래서 용서를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내 몸 아픈 게 낫고 전전두피질 잘 되니까 시험도 잘 보게 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야 여기 호흡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종교의 수렴진하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드신 분이 이 뇌과학을 알고 종교 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종교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종교가 이렇게 꽤 인기를 끌고 2000년, 3000년 안 망하고 내려오는 거는 편도체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하는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잘 작동하고 면역력 올라가니까 아픈 것도 낫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 스트레스 해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책에 보면은 자기 동기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기 동기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그 마음 근력 중에 하나의 자기 동기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자기 조절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와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큼 잘 다스리고 대하느냐. 대인관계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나와 너의 문제입니다. 3은 뭐냐면 일입니다. 3인칭, 세상. 내가 세상 일을 어떻게 다 잘 다스리고 하느냐.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1인칭은 자기 조절력, 2인칭은 대인관계력, 3인칭은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세상 조절력?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핵심 개념이 내재 동기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재 동기로 하자. 하지만 그 내용에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자율성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기 동기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 동기력이라는 게 내재 동기하고 창의성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군요. 문제 해결력. 하고 연관돼 있죠. 네. 실제로 내재 동기의 원천은 자율성에 있어요. 네. 내가 결정한다. 디스 앤 라이언 이런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를 보더라도 그 내재 동기라는 건 참 참고로 어떤 외적인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재밌어서 할 때 내재 동기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재 동기가 생기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는 어떤 자율성의 느낌이 있어야 생기는 거고
자율성의 느끼면 내가 내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런 느낌이 깔려 있어야 내재 동기가 생기고 그런 게 있어야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게 생긴다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다 한데 합쳐서 개념적으로 좀 거리가 있지만 한데 합쳐서 자기 동기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SNS 같은 거 네. 엄청 하잖아요. 네.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SNS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인정 중독이라는 거에 조금 빠지게 되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좋아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달게 되면서 중독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독 현상이 뇌에 어떤 작용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이따 인정 가볼게요. 중독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죠. 먹고 살지 않아요. 사장님 인정받아야 제가 월급 받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인정 욕구는 별도입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네네. 그게 인정 중독이 아니에요. 네. 인정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네.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크레이빙이 생겨요. 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오. 뭘 하나 하더라도, 즉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냐 마냐 결정할 때 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정도 배우자감이면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어느 옷을 하나 사더라도 네. 내가 이 옷에 마음이 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까? 자동차 하나 살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에 의해서 나의 삶의 모든 면을 결정해 가고 그다음에 타인의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지나치게 불행해지고 그게 인정 중독 상태예요. 아. 그냥 인정 욕구가 있는 거는 건강한 동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럼 당신네들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나는 내일의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확 불행해지거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인정 중독에 빠진 분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개 목줄을 내 목에다 스스로? 걸고 이 손잡이를 여러 개 달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목을 끌고 다녀라 이렇게. 그게 인정 중독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정 중독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큰 원인은 어디 있냐면 제가 얘기한 자율성,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 기본은 자기 존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 없다는 느낌을 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 중독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금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뭐 명상의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예. 좀 예시가 있을까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긍정 6가지 방법.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 방법이 하나하나가 다 전통적인 그 명상의 기법으로 개발되어 온 거거든요. 쉽지는 않네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서 어렵죠. 연민 어렵죠. 뭐 수용 어렵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든 삶이에요. 차라리 미워하느니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네요. 이건 삶을 편하게 쉽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용서 이런 거 할 때 용서, 연민, 사랑, 남을 용서하고 남을 연민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거 전에 자기가 먼저입니다. 용서 그 연구에도 셀프 포기브니스에 대한 연구가 진짜 많아요. 네. 내가 나를 용서하기, 셀프 컴패션, 내가 나에 대한 연민, 셀프 러브, 자기 존중하기. 네. 그래서 셀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해 가면은 그러면 이런 인정 중독에서 점점 벗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만성 통증이라든지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같은 뇌과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아까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를 하려면 칼 프리스턴이라는 뇌과학자의 예측 모형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이 뇌 작동 방식, 기본 작동 방식 중에 한 이론이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는 그 베이지안 모형에 따라 예측하는 머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뇌가 예측하는 그 방법을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액티브 네, 인퍼런스. 능동적 추론 이론이라고 음.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능동적으로 감각 신호들을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예전에 헬름홀츠 15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 헬름홀츠는 제가 관심 가는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무의식적 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뇌는 어떤 걸 갖고 무의식적으로 추론한다. 그래서 헬름홀츠가 예를 든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는 이제 지동설을 다 안다. 네. 지구가 자전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동쪽 하늘을 보면 해가 떠오르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해가 떠오른다고 말하죠. 이거 지구 자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도는구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나 우리의 perceptual 이 시스템, 지각의 이 시스템은 인식하는 능력이. 인식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 센서리 데이터들을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론해내는 시스템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네네. 인공지능은 1960년대쯤 되면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확신을 합니다. 이제 곧 인공지능이 가능할 거라. 그렇죠. 고양이 얼굴 보여주면 이 고양이, 개 얼굴 보여주면 개 고양이를 구별할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스탠드 언론 컴퓨터에다가 뭘 하느냐 엄청 많은 룰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야 다리가 4개 달렸는데 뭐 이렇게 생긴 개고 뭐 이게 근데 또 다른 이상한 고양이 하나 나오면 또 이제 그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의 룰을 하면 언젠가는 고양이를 하겠지. 네.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너무 오래 걸렸죠. 끝까지 못해요. 안 됐죠. 안 되고 결정타가 이런 거죠. 고양이 이제 웬만한 거 다 알아봐요. 지구상에 있는 고양이를 다 알아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톰과 제리의 만화 고양이 얼굴을 보여주면 그렇죠. 컴퓨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톰과 제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살짜리 꼬마애는 고양이인 줄 알아요.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서 이제 좌절을 느끼고 그렇죠.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나 이거 안 해.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다 떠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던 게 중에 한 사람이 제프리 힌튼 같은 그렇죠. 사람이죠. 맞아요. 끝까지 버텨요. 버티는데 노벨상도 탔죠. 버티다 보니. 최근에 탄 거죠. 네. 근데 제프리 힌트는 95년도에 맞아요. 뭐를 쓰냐 하면 네. 다이안인가? 그 사람 뭘 쓰냐면 헬름홀츠 모션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헬름홀츠 모션은 뭐냐면 우리가 말이지 헬름홀츠가 얘기했듯이 무의식적 추론 시스템을 만들어 놔보자. 네. 그리고 거기에 하이라키를 줘서 합층적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어떤 그 추론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 모델을 갖고 예를 들면 얘가 활성화된 건 사선일 거야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사선일 확률이 높지만 아닐 확률이고 이런 걸 다음 단계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즉 bottom-up, top-down 그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모델을 내부 모델, 해석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석의 모델을 갖고 있어 올라오는 감각 신호에 대해서 덮어 씌워서 딱 맞으면 올라가는 거 약점. 예측 오리가 생긴다. 예측 오리가 생기면 모델을 살짝 고쳐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봐서 오는 게 또 그래? 또 그래? 그 모델을 고치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줄여 나가다 보면 맨 끝에서 이렇게 온 거가 이렇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학습을 계속 시켜놓으면 고양이 얼굴. 이걸 이제 알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그 아이디어 그거는 바로 헬름홀츠 머신이라는 그 논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그거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모델을 만든 게 그게 칼 프리스턴이에요. 그래서 칼 프리스턴은 초창기에 2000년대 초부터 인공지능 하는 사람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뇌 모델을 가르쳐주고 뇌 작동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죠. 그거 해가지고. 지금은 뭐 브레이크스루가 한 번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폭발하고 있죠. 그게 다 추론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 능동적 추론 그 시스템에 이제 뇌에 있다. 그걸 갖고 시각 정보 먼저, 그래서 패턴 레코그니션부터 먼저 이제 인공지능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이죠. 통증이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통증이라는 신호가 그대로 와서 아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통증이라는 게는 여기서 의식에서 고양이 얼굴 알아본 것처럼 해석된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건 예선 이론 신호, 재선 이론 신호. 그러면 이런 걸까? 이거 또 통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뇌가 해석한 느낌이 해석한 게 그게 통증이에요. 항상. 그래서 통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급성 통증이나 뭐 부상에 대한 이런 통증은 조금 그래도 다이렉트리 올라오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성 통증, 염증과도 관련도 없고 모두 관련이 없어요. 편두통 같은 거, 뭐 요통 같은 거,
막 사진 찍어봐도 별 이상이 없어.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일 답답해요. 10년, 20년 동안 여기 진짜 아프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 과를 다 돌아잖아요. 네. 막 심장이 쥐어짜인데 아무리 봐도 뭐 이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칼 프리스턴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는 오감을 안다고 그러죠. 오감. 네. 오감은 외부 세계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감각 시스템은 7감까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뭐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배가 쌀쌀 아파. 아, 화장실 갈래. 네. 그거는 오감 중에 뭐예요? 검 중에? 없죠. 어? 감도 없어요. 아니 그거 그러네요. 나 배고파. 감각이 있어요. 뭐예요? 그건 촉감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에요? 감각이 6번째 그게 내부 감각이에요. 우리 장기들이 올려보내는 감각이에요. 실제로 네. 우리 장기들에게 감각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손을 이 뒤통수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내 손바닥의 위치를 알죠. 여기 뒤통수에 대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네.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해보죠. 근데 여기 있나 이거 알죠. 내 손바닥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촉감도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아냐면 여기 근육과 관절에 또 센서들이 있어요. 근육, 관절, 근막에 센서들이 있어서 내 팔다리 사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올려보내요. 그다음에 균형, 8번째. 안에 전정기관이 있어가지고 내 머리의 각도,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또 다른 감각 시스템이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내부 감각, 이게 우리 몸에서 내 장기나 근육이나 이쪽에서 수없이 많은 신호가 매 순간 쏟아져 올라와요. 그 우리 뇌는 늘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장기, 이 내장에서는 소화가 지나간다.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동안 배 별로 안 느끼시죠? 전혀. 배 전혀 안 느끼죠? 네. 그러면 건강한. 칼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nvisible body, 이게 healthy body예요. 왜 안 느껴지냐면 뇌 의식 그 추론 시스템에서 네. 무시하는 거예요. 걸러내는구나. 이거는 노멀한 거야. 이건 그냥 소음에 불과해. 노이즈에 네. 불과해. 별거 아니네. 오케이, 통과. 그래서 진짜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노이즈에 불과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capacity to ignore. 무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성통증 환자는 그 capacity to ignore, 무시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별것도 아닌 신호를 증폭해요. 증폭해가지고 계속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이상이야. 이거는 큰일 났어.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야. 이런 즉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이 뇌에 아파요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 멀쩡해 보여도 20년, 30년 동안 편두통을 앓고 요통을 앓고 맨날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성 통증의 대부분은 능동적 추론 시스템의 이상에서 온 거지 신체 얻은 이상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칼 프리스턴이 하는 건 redeployment of attention.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자꾸 특정한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서 좀 주의를 돌려서 좀 딴 데를 좀 보게 해. 얘를 좀 무시하게. 그래서 주의를 자꾸 돌리는 redeployment of attention.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고 뭘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네. 뭐 병원에도 같이 데려가고 뭐를 다 했는데 그 값이 안 나와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도와줬는데 내가 아픈 걸 진짜로 믿지도 않는데 약간 저 정신병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약간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네, 진짜로. 진짜 본인은 진짜 아파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아프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신념이 있냐면 우리 몸을 기계로 보는 거예요. 이런 능동적 추론 시스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건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몸은 하나도 안 아파도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마음과 몸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도. 근데 그렇게 해서 야 그거는 네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거야. 약간 이거 그러니까, 궤도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 해석을 좀 잘해봐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능동적 추론 시스템 이거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 의도는요. 빙산의 일각 메뉴에 요만큼 있는 게 우리의 의식이고 의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주의를 딴 데 돌리고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다른 방법에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저는 진짜 정신병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아프다니까? 정신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합시다.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신 너 분이에요. 계속 아프다 그러면 너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려봐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딴- 될까요? 이 책을 읽어봐. 이건 농담, 이거 간접적인 방법이 네.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리디플로이먼트 어텐션이 우리가 의도해서 요기가 아니라 조기, 이거는 안 될지언정 자꾸 몸 알아차리기 훈련을 하면 이게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 만성통증보다 더 황당한 게 네. 있습니다. 진짜 불안장애 네. 빠지신 분들, 분노 조절 장애 빠지신 네네네. 분들, 막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불안 장애에 빠진 사람의 불안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불안한가 보다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 그럼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느낌? 아, 뭐 숨이 안 쉬어지고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네.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런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불안감이 느끼면 사람들은 우리 의식작용은 뭐 하냐면 내가 불안해. 그럼 불안의 원인을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안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심장에서 올라오는 거를 이상이 생겼을 때 불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성통증과 마찬가지로 이상이 안 생겼어요. 네. 심장에서는 불안 상황이라는 신호를 올려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해석의 시스템 상에서는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불안의 징표로 나의 내부 감각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속담에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우. 있죠. 그 속담은 정말 멋있는 속담이에요. 멋있으면 자라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자라 비슷한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무조건 자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 비슷한 것만 봐도 과잉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자라 보고 놀란 머리인가요? 아니, 놀란 가슴. 야, 심장을 딱. 그렇게까지 정확. 그 속담이 대단한 거예요. 오, 진짜? 또 비슷한 거. 식중독 걸렸을 때. 네. 밥을 먹다 어느 날 식중독에 걸렸어요. 여기서 진짜 비상이 했다가 일어났다. 이건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의식에다 올려보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그게 복통이에요. 그리고 식중독이 지나갔어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라보려고 놀란 가슴처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 다음부터는 네. 음식물이 그 위치, 그 장을 지나갈 때 살짝 이상해도 그때 그 식중독 그 신호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확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칼페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볼륨 컨트롤이 고장났다고 그래요. 아. 앰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는 소리를 꺼버려야 되는데 네. 별거 아닌 건데도 바라보고 놀란 가슴이니까 숫뚜껑 보고도 잘 아냐? 이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볼륨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번 식중독 크게 걸리고 나면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불안감에 빠지죠. 네.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만 뛰어도 불안감이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게 공황 발작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는 사실은 몸은 그냥 일반적인 신호를 올려보내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든지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를 겪었다든지 아주 심한 인간적인 갈등을 겪었다든지 그런 본인만의 스몰 트라우마,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다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자꾸 디스터번스를 줘가지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평소 안 올라오던 신호를 얘가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또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몸 알아차리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어텐션을 내 몸이 주는 감각 신호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이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거 할 때 어떤 자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가는. 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자세가 팔을 뻗을 때 어떤 느낌이 감각을 다 오나. 이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디플로이먼트 오브 어텐션이 자꾸 생겨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가나 예를 들면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데 하는 동작들은 사실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렇죠. 동작들이 안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하실 때 거울 있는 요가원은 좀 피하시고 이 요가 강사 선생님이랑 내 몸이 똑같은 걸 자꾸 비교해 보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 그걸 따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몸이 주는 신호를 계속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꼭 요가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나는 헬스 할래. 그러면 스쿼트 하실 때도 내려가면서 알아차리고 올라오면서 알아차리고 그걸 계속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예. 사실 조금 이런 시선들이 많아요. 뇌과학과 명상이다라고 하면은 유사과학으로 오해받기도 쉽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과학성과 그다음에 실천성을 조금 구분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명상의 효과를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살펴볼 때 주의할 점, 네.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은 어떠한 특별한 체험 또는 특수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상은 예를 들어 검도는 단계 있죠. 네, 뭐 무슨 일단, 띠도 따야 되고 일단, 그렇죠. 네. 1단이 2단 절대 못 이기고 어. 2단이 3단 절대 못 네네네네. 이겨요. 검도는 아주 확실해요. 맞아요. 그런데 명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단계가 없고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아닌 사람, 뭐해서 단계별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건 약간 의욕의 눈초리로 그럴 수 받아들여야 있죠. 됩니다. 예. 네. 그럼 명상은 보면 쉬운 거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뭐냐면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네. 쉬워요. 심플. 근데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디피컬트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명상은 존재 모드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늘 행위 모드, doing 모드 이거 해야지. 자꾸 우리 어텐션이 바깥으로 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일은 이거 해, 저거 해야지. 근데 이런 doing 모드는 놔두고 그걸 네.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놔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네라는 존재 모드도 가끔 돌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존재 모드에 돌아오려면 그냥 고개 한번 돌려서 내 호흡 한번 알아차리면 그게 답니다. 거기서 명상이 더 복잡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이 명상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어렵냐? 이거는 조금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약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거지. 이거 자체 무슨 한계가 있다거나 깨달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 자체는 스스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하는 행위라든지 내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필터링이 돼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꼭 주의할 점이 힘든 걸 참고 하는 건 절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돌이켜 보려면 움직임 명상이든 앉아서 하는 명상이든 하는 동안에 편안한가? 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은가?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해졌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가 저려. 그럼 다리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명상은 절대 인내심 훈련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행복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히 네. 우리나라 어린애들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5분이라도 알아차리는 훈련, 명상을 한다 그러면 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크게 믿고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일반인들은 운동을 안 했어요. 조깅이란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 운동화 신고 뛰어야지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나이키. 네. 그거 다음에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을 안 할지언정 나는 운동은 안 해라는 신념은 없어요. 그렇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명상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